네, 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의 월세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2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중소업체들이 고대하던 이 월세 지원금 보조 정책은 지난 9월 27일부터 소급해서 내년 6월까지 지급이 되지만 현재는 첫 12주간의 수혜 자격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만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지원금은 수익 감소액에 따라서 보조액을 늘리는 것을 골자라고 가 있는데 한 달의 매출을 지난해 또는 올 1월과 2월에 비교해서 70% 이상 매출이 하락됐다고 한다면 월세의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주정부의 봉쇄령으로 인해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5%를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토론토의 경우에 10월 10일부터 영업을 못한 식당 등의 일부 업소는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웹사이트 www.canada.ca에서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통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을 두고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들도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이 식당업체, 한 식당업주는 한 달 월세가 $10,000인데 매상이 20% 줄었기 때문에 $1,600를 받게 된다고 한다는데, 그러나 현재 실내외 영업 금지에 따른 매출 손실 그리고 배달 수수료 30% 등을 고려하면 이건 정말 조족지혈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업주는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15% 이하로 줄이는 정책이 현재로서는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업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70% 이상 하락하지는 않아서 과거에 월세 보조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일부 업주들의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9월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립사업자연맹 CFIB 관계자들은요,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물론 언제 종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년 중반기쯤으로 점친다고 할 때 적어도 55,000개에서 21만 8천 개 정도의 스몰 비즈니스, 특히 식당이나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한 스몰 비즈니스가 폐업하게 될 것이다. 5만 5천 개에서 21만 8천 개, 내년 하반기를 예상해서 이렇게 많은 업소가 폐업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그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금 몇 장을 침발라 세워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 업주들의 주장대로 월세 보조에 포함해서 3월부터 9월까지가 타격받았던 기간 동안의 손해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식당이라든가 스몰 비즈니스, 기저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중소기업, 대기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저산업들이 붕괴가 되면 국가경제 전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경제학자나 정부관리들이 훨씬 더 잘 알 테니까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속히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에 연방정부 긴급지원금 CERB를 받아서 그나마 근근덕신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요. 지금도 EI로 전환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 연방정부 긴급지원금 CERB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무자격자로 판명되는 사람들이 최근의 결선 결과 8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CRA, 연방국세청이 최근에 국회 연방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긴급지원금으로 월 $2,000를 받던 사람들 중 82만 3,850명이 작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CERB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불됐던 금액은 $1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세금 신고를 걸렀다고 해서 지원금 무자격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CERB 신청 자격으로 작년 수입이 $5,000 이상의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작년에 $5,000 미만을 벌었다면 지원 신청 자격 물론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별도의 증빙이 없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가지 문답에 체크만 할 정도면 통과될 정도로 절차가 간단했었죠. 자, 이에 대해서 보수당의 캐리 맥클레인 의원은
세금 미신고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것은 바로 수령 자격이 없거나 또는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토하면서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즉각 감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한 사람들에게는 지불됐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방정부 긴급지원금은 당초 240억 달러로 책정해져서 시행됐던 건데 기간이 연장된 10월 3일까지 나간 돈이 81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냉각됐던 토론토 다운타운의 콘도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몰기지 주택공사는 이 신규 이민자와 신규 유학생의 감소로 다운타운 콘도의 월세가 하락 중이지만 앞으로 임대용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분석 업체들에 따르면 다운타운 콘도 투자자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버네이션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월세 매물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어났고 평균 월세도 약 10%가량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버네이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월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기지 주택공사는 이 같은 월세 하락 현상이 곧바로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 바닥으로 떨어진 월세 수요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다운타운에 임대용 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콘도 가격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토론토에 신축된 임대용 콘도는 고작 일반 콘도 4채당 한 채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이민자 유입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월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콘도 시장이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이 실현되지 않는 한 다시 월세 인상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데 임대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지만 임차인들에게는 글쎄 오히려 지금이 좋사옵니다 일 텐데 아무튼 월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할진데 이것이 코로나19를 껴안고 가는 이 시기에 경제 회복의 단초로 볼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내년 봄, 내년 하반기 이전에 일어날 부동산 시장의 평균 추이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 이인영 장관 참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장관입니다. 이례적으로 국내 4대 기업의 사장, 전무, 회장은 감히 못 불렀나 보네요. 아무튼 이 4대 기업의 사장, 전무들을 불러서 점심을 같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이 자리에서 남북경협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네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측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트럼프보다 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했다 그럽니다. 결론은 기업들이 나서서 남북 경협 2.0 시대를 열어나가 주셔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말은 굉장히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듯이 보이지만 내용은 본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북 지원 압박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장관 이 사람 나를 잘못 택했네요. 마침 그 말을 했다 같이 점심을 나눴다는 23일 그날은 미국에서 국무장관 내정자가 보도가 된 날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전략을 총괄할 국무장관은 알려졌던 대로 바이든의 분신으로 분류가 되는 안토니 블링컨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인영 장관 발언이 왜 맞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블링컨은 미국 민주당 외교정책 분야에서 30여 년간 뼈를 묻어온 핵심 브레인입니다. 타고나길 민주당의 외교가의 성골인데 헝가리 대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외국 생활을 두루 경험했다는 전적이 있죠. 하버드 대학과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클린턴 행정 때부터 백악관에서 외교안보 업무에 참석했고요.
바이든이 상원 외교안보위원장일 때 보좌를 시작해서 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동안 내내 그의 곁에서 함께 숨을 쉬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링컨의 외교정책 노선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지극히 미국적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확산, 이것을 자신의 정책 제1모토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유의 사도인 미국이 세계 각국을 동맹으로 끌어안고 가는 개입주의 노선을 지향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큰 위협은 결국 중국이 되겠죠. 중국의 일당 독재 그리고 인권 탄압, 그런 중국식 세계관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블링컨은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악당이고 결국 미국은 경찰인데, 그러나 미국 대신 혼자 막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국가를 동맹 삼아서 함께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한국은 그 중에 핵심 동맹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반면에 북한은 중국 편에 속하는 악당으로 분류되겠죠. 블링컨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최악의 폭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압박,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죠. 특히 중국의 대북 압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국무부는 중국의 도전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동의하고서도 실제로는 북한을 뒷줄에서 지원함으로써 북한 개발과 정권 유지를 돕고 있다고 힐날이 비판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 중국과 여러 면에서 와장창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링컨이 노련한 실용주의자이기에 크게 소란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는 걸어보지만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겠죠. 중국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요구할 겁니다. 트럼프와 아주 매우 다릅니다. 이런 국면에서 남북 경협이니 유연한 접근 이런 말들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인영 장관은 그 23일 날 다른 행사장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됐던 634일간은 우리 민족에겐 꿈을 향해 가는 꿈 같은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젠 더 이상 꿈만 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무부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 살게 되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했던 이 기대, 바로 이 잘못된 기대가 지난 70년간 미국 외교의 최대 실수였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의 무한도전도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학생 시절,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에 탐독하던 사회주의 서적 속에 있던 너절한 논리로 가득 찬 그 벌건 머리로 한국의 통일정책을 좌우한다? 한국의 운명을 제발 덕분 북한에 처박는 팔푼이 짓은 이제 그만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인영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든 다 주고 싶은가 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듯이 우리 이인영 장관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걸 통일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나 본데, 그래서 오늘 이장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이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기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북한 위에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태극기 접어 인공기 밑에 깔아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비약일진 모르겠는데요. 태극기 접어 인공 밑에 까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장관님, 그 불온소sek에서 배웠던 너절한 논리들 이제는 털어버리시고 일국의 통일부 장관답게 그렇게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